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 이슈를 과학적인 시각으로 분석하는 박사원의 YN하우의 박사원입니다. 인간은 항상 삶을 위협하는 요소와 싸우며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한 21세기에도 이 같은 투쟁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두 가지 사회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리아 사태로 그 위험성이 여실히 드러난 생물화학 무기와 우리 군의 화생방 대비 태세입니다. 두 번째는 짜게 먹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백색 공포 나트륨 문제입니다. 박사원의 YN하우 지금 시작합니다. 시리아 사태로 그 위험성을 다시 한번 보여줄 생물화학 무기. 휴전 중인 북한이 이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살상 무기를 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를 북한의 생물화학 무기 공격.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생물화학 무기의 위험성과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짚어봅니다. 유난히 짜게 먹는 한국인의 식습관. 세계보건기구의 권장량보다 2배가 넘는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성인병의 원인이 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1년 9월 미국에서 세계 무역센터 테러와 탄저균을 이용한 생물 테러가 발생한 이후 전 세계는 생물, 화학 테러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우리나라에는 언제 닥칠지 모를 북한의 생물화학 무기 공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생물화학 무기는 값이 좀 저렴하고 쉽게 살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소한의 양으로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어 더욱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생물화학 무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물화학 무기의 위험성과 우리 군의 생물화학 테러 대비 태세에 대한 YTN 사이언스 설다혜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설 기자, 전 세계가 이제 곳곳에 생물화학 테러가 발생을 하면서 또 다른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시리아에서는 내전 중에 정부군의 화학 무기 살포로 수많은 희생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2011년 민주화 운동으로 시작된 시리아 내전이 최근 다시 세간의 관심으로 떠올랐는데요. 바로 지난달 21일 정부군이 화학 무기를 살포해 1,300여 명이 숨지고 3,600여 명이 다친 겁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 다량 살상을 노려 어린이와 여성들의 피해가 컸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와 여성이 더 심각하다고 하니까 피해가 정말 더욱더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포한 가스가 살인가스라고 했는데 이 살인가스가 어떤 거죠?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살인가스는 청산가리의 500배가 넘는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무서운 화학무기라서 1993년 화학무기 금지 협약에 의해 생산이나 사용이 금지되기도 했는데요. 색도 없고 냄새도 없어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 구역질과 메스꺼움을 동반하고 심한 두통과 근육경련,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인 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매우 무서운 화학무기입니다. 네, 청산가리의 500배. 또 색도 없고 냄새도 없다고 하니까 정말 더 끔찍한 느낌입니다. 자, 설 기자, 생물화학 무기로 사용되는 물질들은 이제 종류가 좀 궁금한데요. 살인가스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 생물화학 무기는 독가스와 같이 유독 화학물질을 사용해 인명을 살상하는 무기입니다. 그 종류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산가스와 체류가스라고 불리는 CS가스, 그리고 생물학 무기로 잘 알려진 탄저균 등이 있습니다. 화학물질에 따라 그 증상도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CS가스는 호흡기, 피부, 눈 등 점막에 자극을 줘 질식에 이르게 하고요. 청산의 경우 실신, 경련, 호흡마비가 나타나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처럼 많은 종류의 생물화학 무기들이 생겨난 만큼 이제는 총과 칼로만 전쟁하는 시대는 지났는데요. 보이지 않는 강력한 무기, 생물화학 무기의 위험성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변 도시 구타. 공습 뒤 사망자들이 병원으로 실려옵니다. 외상 없이 깨끗한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심각한 증상을 호소합니다. 팔과 다리는 쉼없이 떨리고 입에 거품을 물고 호흡곤란으로 가파른 숨을 내쉽니다. أعراض صدوق وقعدت شفت قدامي ارتلاج وقياء
وهيك ما عاد شفت قدامي يعني ما تخيل اخر شيء طبيت على وشي في بيتي رحت هيك حالي يرسل. 살인가스로 추정되는 화학무기가 사용된 겁니다. The sort of chemical agent that could bring around these effects would be one that acted on the nervous system, and so a nerve agent, as people talk about, something such as sarin, or you hear people talk about VX. That seems unlikely. 피해자 대부분은 민간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가운데 연약한 어린이와 노인들, 여자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사망자 규모는 1,300여 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도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시리아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의 참사입니다. 살인가스는 액체, 기체, 고체 상태로 운용되는 독성 화학무기입니다. 화학무기는 눈에 보이지 않고 색이 없으며 심지어 냄새까지 없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생물학 무기도 그 위험성은 화학무기에 버금갑니다. 제조 단가가 낮고 만들기 쉽지만 살상력은 엄청나 가난한 나라의 핵무기라고 불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생물학 무기가 바로 탄저균.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전역의 우편물을 통한 생물 테러에 사용돼 22명이 감염됐고 그 가운데 5명이 사망하면서 큰 사회적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탄저균은 장기간 생존이 가능하고 미사일 등에 탑재해 공기 중 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테러나 전쟁에 이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생물 테러 병원체입니다. 이처럼 최근 테러와 전쟁은 총과 칼이 아닌 새로운 생물 화학 무기가 사용되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생물 화학 테러의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전이 아닌 휴전 상황에서 북한이 상당량의 생물 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현재 신경작용제와 수포작용제 등 다양한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 양은 적게는 2,500톤에서 많게는 5,000톤으로 추정됩니다. 또 생물학 무기의 종류도 탄저균을 포함해 13가지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전쟁이 발발하면 무려 12,000톤까지 생물화학 무기를 생산할 수 있고 이를 전부 포탄용으로 만든다면 최대 125만 발까지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이미 철저하게 생물화학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가장 전 세계에서 생물학 무기의 노출에 대해서 위험도가 높은 것이 이 한반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TIC라는 독성 화학 물질은 일반 군용 화생방 장비로도 탐지되지 않고 군에서 사용하는 방독면이나 보호옷으로는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해 언제든 생화학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생물학 무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북한이 의도하지 않는 생물 공격입니다. 사회를 혼란시키고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그 국가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이런 생화학 공격의 목적입니다. 생물화학 무기를 전 세계적으로 억제하고자 하는 국제협약이 있지만 강제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언제 북한이 생물화학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생산 비용이 굉장히 쌉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은밀성이 보장이 됩니다. 누가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물이란 게 사람 인체에 들어와서 이게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증식을 하거든요. 이 과정이 보통 잠복기라 그러는데 보통 7일에서 14일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에 이 사람이 감염되었는지도 모르고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전염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만약에 발현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조사하고 찾아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단순한 우려가 아닌 실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생물화학 무기.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인식은 물론 대피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그리고 전문 인력까지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이지 않고 냄새와 소리도 없는 치명적인 무기. 일순간에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네,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젠 정말 총과 칼로 싸움하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더 이상 생물화학 테러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1995년 일본에서는 일명 도쿄 지하철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비닐봉지를 들고 지하철에 탄 남자가 우산 끝으로 비닐봉지를 찔러 구멍을 낸 후 유유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후 봉지 안에 든 액체가 기화돼 객실내로 퍼져 13명이 목숨을 잃고 6천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지하철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비닐봉지에 든 성인 주먹만큼의 살인가스가 무려 6천여 명의 부상자를 낸 건데요. 이 때문에 화학무기를 핵보다 더 두렵게 여기는 겁니다. 네. 주먹만한 크기로 13명이 죽고 6천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하니까 정말 더 심각합니다. 자, 설 기자. 근데 앞에 화면을 보니까 북한에도 대량의 그 생물 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더 걱정되고 또 놀라운데요. 북한의 생물 화학 무기 공격도 정말 우리로서는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미국, 러시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생물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물화학 무기는 꼭 미사일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포로도 쏠 수 있는데요. 북한은 휴전선을 따라 1,100여 분의 장사정포를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생물화학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네. 북한이 정말 그 미국, 러시아에 의해서 세 번째라고 하니까 정말 더욱더 심각하고요. 만약에 이제 북한이 생물화학 무기를 살포할 경우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관련된 조사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략을 연구하는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는 2004년 보고서에서 북한이 맑은 날 밤 수도권에 탄저균 10kg을 살포할 경우 반경 30km 한 90만 명이 목숨을 잃고 또 살인가스 1톤은 반경 78km 내 23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정말 설 기자 말을 들으니까 정말 끔찍하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욱이 이제 우리는 아직 전쟁이 멈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만반의 준비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북한의 생물화학전 도발에 대해 우리 군은 정예부대를 만들어 훈련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방부 예하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인데요. 화생방 훈련은 물론 실제 생물화학 테러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법까지 다양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물화학 전쟁의 최정예부대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를 다녀왔습니다. 서울 내곡동. 한국군 유일의 국가급 대화생방 테러 부대인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는 지난 2002년 창설된 이후 대규모의 국제적 행사에 참여해 성공적으로 화생방 작전을 수행해왔습니다. 지난 8월 21일 대테러 종합훈련장에 테러 상황을 대비한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숲 곳곳에 숨어있는 병사들, 무장한 모습으로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긴장감이 맴도는 훈련장. 가상의 생물학 생산시설과 화학무기 생산시설을 타격하는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은 적 화학무기 연구시설 내에 있는 유해물질과 중요 자료들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사전에 화학연구시설을 확보함으로써 화학부대의 탐색 및 분석 여건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후 화학무기 생산시설 안에 있는 유해 화학물질들을 탐색합니다.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저게 화생방 의심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식별하고 거기에 따른 증거물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훈련이 필요한 것은 바로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생물화학 전쟁과 테러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8월 시리아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화학무기가 사용된 이후 훈련의 강도는 더 세졌습니다. 화학무기 테러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경우를 대비한 실전 화생방 훈련. 천막 안에 최루가스의 일종인 CS가스를 피운 뒤 취재진이 병사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가스로 가득 찬 천막 안은 뿌옇게 보입니다. 정화통을 열자 매캐한 가스가 방독면 안으로 들어옵니다. 얼마 지나자 얼굴이 따갑고 숨이 막힙니다. 생물화학 무기의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훈련입니다. 사용된 가스는 CS가스입니다. CS가스는 점막 신경과 피부의 민감 정도에 따라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눈에 통증을 주어 눈물을 흘리게 하고 목, 코, 입, 그리고 기관지, 피부 등에 자극을 주게 되며 보호의 및 방독면, 보호장비 없이 입장했을 경우에는 피해를 입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농도 노출 시에는 구토를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몸에 묻은 유해가스를 털어내기 위해 바로 제독 훈련에 돌입합니다.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에서는 화생방 훈련뿐 아니라 실제 상황을 가정한 인체 제독 훈련을 수행하며 화학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은 순서에 따라 옷을 벗고 물로 몸에 묻은 화학물질을 씻어내며 제독 훈련을 수행합니다. 평시 교육훈련의 땀 한 방울은 전시 피 한 방울을 대신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는 적의 위협으로부터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이 같은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된 훈련이지만 대원들은 비상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 보루라는 생각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번 훈련을 참가함으로써 좀 더 새로운 전술적 지식과 전투 기술을 연마하게 되었고, 이런 실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적이 만약 생화학 무기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도발을 실시했을 때 어떠한 임무가 부여되더라도 그것을 완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생물화학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유해 화학 물질들을 분석해 성분을 알아내고 연구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의 핵심 전력인 화생방 방어연구소. 화학, 생물, 방사능 작용제를 분석하고 식별해내는 곳입니다. 화생방 방어연구소는 전시에 또는 평시 테러에 사용된 화생방 작용제를 식별하고 또 정밀 분석하는 곳입니다. 또한 이런 기술력을 활용을 해서 방호 기술을 연구를 하고 또 화생방 장비, 물자, 시설에 대한 성능 시험과 군사지역 토양오염 조사 및 환경 방사능 측정, 그리고 국내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 대한 피폭 선량 판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채취된 유해 화학 물질은 가스 질량 분석기 등 33종류의 화학 장비를 통해 세밀하게 분석됩니다. 이후 성분에 맞춰 독소를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를 만든 뒤 화학 물질에 투여해 작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빠른 성분 분석을 위한 이동식 분석 차량도 있습니다. 생물 이동 실험실이라 불리는 분석 차량에서는 독극물이나 유해 세균, 바이러스 등으로 의심되는 물질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해 그 자리에서 바로 분석하고 식별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전이나 테러 발생 시 오염 현장에 접근하여 생물학 작용제 정밀 분석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분석 장비로는 생물학 실험실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유전자 분석 장비인 PCR과 리얼타임 PCR의 일종인 래피드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북한의 생물화학 전쟁 능력. 북한이 생물화학 무기를 스스로 폐기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늘 그 위협과 공포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존 군 전력에 더해 화생방 방호사령부의 역할과 능력을 더욱 키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정말 그나마 우리 군이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이제 생물화학 테러에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조금은 좀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설 기자, 생물화학 테러에 대비해서 군인의 대비 태세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이 이런 테러에 맞닥뜨렸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테러인 만큼 이 대처 방안을 알아두면 좋겠죠. 네네. 만약 주위에 이상한 용기나 물체에서 흰 연기가 나거나 메스꺼운 냄새가 나면 의심해보고 절대 발로 차거나 만져봐서는 안 됩니다. 이후 독가스라고 판명되면 물수건, 각종 마스크, 비닐 등을 이용해 호흡기를 보호한 후에 경찰, 소방, 군부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바람이 잘 불어오는 높은 쪽으로 대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꼭 그 가상훈련도 좀 하고 숙지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 기자. 그렇다면 범정부적으로는 생물화학 테러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현재 우리나라는 생물화학 테러에 대한 인식 부족은 물론 테러 발생 시 초동 대응 조치와 인력, 장비, 시설까지 미흡한 상황입니다. 생물화학 테러가 전 세계적인 위협인 만큼 관련 법령에 대한 보완과 테러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백신 연구, 전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 개발 등과 함께 관련 전문가 양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더불어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정보와 대처 방안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와 군의 철저한 대비와 더불어 국민들도 생물화학 테러에 대처하는 방안을 습득하고 있다면 우리 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끔찍한 생물화학 테러로부터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다혜 기자, 수고했습니다.